special about Korea because I cannot do this in my country. Like Seoul is top class, world class. 전 세계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저건 모두 조작된 영상이다. 180만 구독자 팩트체커가 과장된 한국의 현실을 폭로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과장된 친절 뒤에 배타성, 효율이라는 이름의 감시사회를 낱낱이 까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충격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시카고행 비행기를 취소하게 만든 결정적 순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노트북 화면 속 그래프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벤스의 판결의 최근 조회수 현황이었죠. 붉은색 하락 곡선은 마치 내 심장 박동이 멈춰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시카고 트리뷴을 때려치우고 나왔을 때만 해도 세상은 내 발 아래 있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진실을 데이터로 증명하겠다는 포부는 꽤 먹혀들었으니까요. 구독자 180만 명.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변덕스러웠고 알고리즘은 잔인했습니다. 최근 올린 시카고 치안 분석 영상은 조회수 10만을 겨우 넘겼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그놈의 한국 타령이 도배되어 있더군요. 루카스 제발 한국 좀 다뤄줘. 한국 의료 시스템이 진짜인지 검증해달라고. 아직도 미국이 최고인 줄 아냐? 서울 한번 와보면 너가 가진 데이터가 얼마나 낡았는지 알게 될 거다. 이 형은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한국 안 갈 듯.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랬습니다. BTS니 K-팝이니 하는 것들이 유행하면서 내 채널 댓글창은 온통 한국 찬양론자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작은 나라가 지상낙원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댔죠. 하지만 난 기자 출신입니다. 세상에 낙원은 없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안전함은 통제된 감시 사회의 결과물일 것이고 저렴한 의료비는 의료진을 갈아 넣은 기형적인 구조일 게 뻔했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좋아. 원한다면 보여주지. 그날 밤 나는 기획안 파일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허상 데이터로 검증하는 K 판타지의 민낯. 내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그들이 자랑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과장된 친절 뒤에 숨겨진 배타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인, 빈곤 문제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희생되는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내 전매 특허인 팩트 체크로 까발린다면 조회수는 폭발할 것이고 국뽕에 취한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일주일 후 나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험난했습니다. 보안 검색 대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TSA 직원들은 범죄자를 다루듯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신발 벗으세요. 벨트 푸세요. 노트북 꺼내라고요. 뚱뚱한 보안 요원이 내 1,500만 원짜리 카메라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기분이 잡쳤지만 익숙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었으니까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고 안전을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겨우 면세 구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다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카메라를 켜고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기록하겠다고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바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무빙워크에 올랐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자,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던 세계 1위 공항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인상은 인정할 만했습니다. 깨끗했고 층고가 높았으며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쇼룸 효과일 뿐입니다. 어느 나라든 관문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 돈을 처바르기 마련이니까요. 진짜 테스트는 입국 심사였습니다. 외국인 입국 심사줄은 길기로 악명이 높으니까요. 런던 히드로에서도 파리 샤를 드골에서도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사장을 향해 걷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색깔 유도선이 그려져 있었고 안내 요원들이 능숙하게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외국인 전용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내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스캔하더니 카메라를 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찰칵. 그리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띠링.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끝이었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서류를 뒤적거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 문을 나선 지 정확히 12분 지났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보안 검사를 제대로 한 건가? 테러리스트가 들어오면 어쩌려고 이렇게 대충 통과시키는 거지. 나는 카메라를 보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너무 빠릅니다. 이건 휴율이 아니라 허술함일 수도 있습니다. 보안 절차가 이렇게 간단하다는 건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요. 짐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내 캐리어는 이미 벨트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가 있는 합정으로 가기 위해 리무진 버스 매표소로 갔습니다. 키오스크에는 영어 지원이 완벽했고 카드 결제는 3초 만에 끝났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을 때 나는 또 한 번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수준의 가죽 시트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습관적으로 휴대폰 와이파이를 켰습니다. 6001번 버스 프리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없었습니다. 속도 측정 앱을 돌려봤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시카고 우리 집 인터넷보다 빨랐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 봐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잉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 시내로 들어가면 엉망인도로 사정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버스는 강변북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와 한강 다리들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숲. 내가 상상했던 삭막한 서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본 게임은 이제부터야. 이 화려한 것 포장을 벗겨내면 썩어 문드러진 내부가 드러나겠지. 숙소는 합정역 근처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인 도윤이라는 남자가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가 꽤 유창했고 나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카스 씨.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시카고 경찰 비리 다룬 편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내 채널 구독자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카드 키를 건네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보일러 작동법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뷰 하나는 끝내주더군요. 도윤이 나가고 나는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이 강물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공항 시스템은 꽤 빨랐고 인터넷도 빠릅니다. 인정하죠. 하지만 이건 하드웨어일 뿐입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서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을 타고 그들의 표정을 읽을 것이고 좁은 골목길의 위생 상태를 점검할 겁니다. 벤스의 판결은 이제 시작입니다. 카메라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달린 화재 감지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박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풍경이 기대됐습니다. 사람들이 짐짝처럼 구겨져 타는 그 끔찍한 광경을 영상에 담을 수만 있다면 첫 번째 팩트 체크는 성공일 테니까요.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마주하게 될 것은 지옥철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상식을 산산조각 낼 기이한 질서라는 것을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덜 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전쟁터로 나가는 날이니까요. 서울의 악명 높은 출근길 지옥철. 그 혼란과 고통, 그리고 짓눌린 인권을 렌즈에 담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는 샤워기 물줄기를 맞으며 머릿속으로 오프닝 멘트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구 1000만 도시의 출근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욕설이 오가며 불쾌지수는 한계치를 넘을 겁니다. 나는 카메라 장비를 챙겨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합정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이미 수많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보였죠. 그래, 바로 저거야.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의 비참함.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의 가장 붐비는 시간대보다 2배는 많아 보였습니다. 플랫폼을 가득 채운 검은 머리의 물결. 나는 카메라를 높이 쳐들고 그 압도적인 인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곧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띠리리링 하는 경쾌한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일어. 소리 질러. 싸워보라고.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카고 레드라인에서 겪었던 것처럼 건장한 남자들이 어깨로 밀치고 들어올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옆으로 갈라져서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길을 터주고 있었죠. 그 거대한 인파가 물 흐르듯 교차했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욕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발을 밟은 여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속삭이자 밟힌 남자가 괜찮습니다라며 고개를 까딱하는 장면까지 목격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사람들 틈에 껴서 열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콩나물시루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꽉 찼습니다. 내 코앞에 낯선 남자의 등판이 있었고 뒤통수에는 누군가의 핸드폰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카고였다면 이 정도 미집도에서는 벌써 싸움이 났거나 누군가 크게 음악을 틀어놓거나 대마초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들리는 소리라고는 열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와 안내, 방송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틱톡을 보거나 뉴스를 읽거나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죠. 누구 하나 짜증 섞인 한숨조차 내쉬지 않았습니다. 이건 질서가 아니라 통제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건 교육받은 시민의식이 아니야. 전체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강박적인 침묵일 뿐이라고.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조차 거세당한 사회.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기대했던 아비규환의 영상은 건지지 못했지만 대신 소름 끼치는 침묵의 디스토피아라는 테마를 잡을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내렸습니다. 인파에 휩쓸려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아침에 마신 편의점 커피가 문제였나 봅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지하철 공중화장실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사기 바늘이 굴러다니고 오물 냄새가 코를 찌르며 노숙자가 점령하고 있는 우범지대. 들어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 곳이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구석으로 뛰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숨을 멈추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났습니다.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고 거울은 반짝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중화장실이라고. 무료 개방 화장실이 빈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변기는 깨끗했고 휴지도 넉넉히 걸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비데 컨트롤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정건조 쾌변. 영어로 친절하게 적힌 버튼들. 나는 홀린 듯 세정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나왔습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 라운지 화장실보다 더 좋았습니다. 보리를 마치고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나를 봤습니다. 내 표정은 당혹감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화장실 내부를 찍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역만 이렇게 관리하는 게 분명해요. 보이지 않는 곳은 엉망일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어요. 유료도 아니고 무료인데 누가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는데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대걸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니 거대한 빌딩 숲이 나를 반겼습니다. 광화문 광장, 서울의 심장부. 나는 근처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백업하고 편집 방향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카페는 2층이었고 통유리창으로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꽤 넓은 내장이었는데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까 찍은 지하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침묵하는 군중,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이걸 어떻게 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체주의 억압강박증 같은 키워드를 메모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맥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지갑처럼 보이는 파우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나보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짐을 챙겨서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빈손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뭐야, 미친 건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자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적어도 $3,000어치의 전자 기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저건 너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훔쳐가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1분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훔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긴장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러다 누가 낚아채서 튀면 어쩌려고. 나는 마치 경비원이라도 된 것처럼 그 테이블을 주시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여자가 아이스라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저 여자가 운이 좋았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테이블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주문하러 가는 사람들,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밖에서 통화하는 사람들. 이 도시는 도둑이 없는 건가? 아니면 다들 미쳐버린 건가? 갑자기 오기가 생겼습니다. 팩트 체커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나는 내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400만 원짜리 맥북 프로, 500만 원짜리 소니, 카메라, 그리고 렌즈들. 내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장비들이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자.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잃어버리면 보험 처리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섬주섬 장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가장 비싸고 눈에 띄는 것들로만 골라서요. 그리고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켜서 맞은편 화분 뒤에 숨겨 놓았습니다. 앵글은 내 테이블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발로 내 물건을 버리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내 노트북을 집어가는 상상을 하며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길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내 맥북을 챙겨서 도망가는 놈들이 내는 소리일 거야. 아니면 카메라 렌즈를 분리하면서 낄낄거리는 소리겠지. 나는 억지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팩트 체커로서 실험의 변인을 통제해야 했으니까요. 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면 도둑들이 눈치채고 행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먹잇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커버 위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타이머를 켰습니다. 목표 시간은 15분. 시카고에서 15분이면 차량을 분해해서 부품으로 팔아넘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1,500만 원어치의 장비들이 사라지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타이머가 1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에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 돌아갔을 때 테이블은 비어 있을 거야. 나는 당황한 척 연기를 하며 카페 직원에게 항의하겠지.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거야. 그리고 그 영상을 내 채널에 올리는 거야. 제목은 서울의 두 얼굴, 외국인 유튜버 장비 도난 사건의 전말. 조회수는 폭발할 거고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증명될 거야. 완벽해. 5분이 지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너무 위험했어. 맥북 안에 있는 취재 파일들은 백업도 안 해놨는데 카메라 렌즈는 이번에 새로 산지 마스터 렌즈인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5분만 하고 나갈까? 아니야.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노출 시간이 필요해.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체념의 단계였습니다. 그래, 잃어버리는 게 맞아. 그게 정상이야. 시카고 스타벅스에서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이패드가 사라졌던 것처럼, 파리 노천 카페에서 의자에 걸어둔 재킷이 3분 만에 증발했던 것처럼, 인간의 탐욕은 만국 공통이니까 한국인이라고 다를 리가 없어. 저 비싼 장비들을 보고 견물생심이 안 생기면 그게 성인군자지 사람이냐고. 14분 30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표정을 고쳤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적절히 섞인 피해자의 얼굴. 연습해둔 멘트를 입 밖으로 내뱉어봤습니다. 오 마이 갓. 내 가방이 없어졌어요. 누가 봤나요?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카페홀로 들어서는 순간 카페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음악 소리. 나는 천천히 내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가 서서히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빈 테이블이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 가설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물체들이었습니다. 맥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렌즈도 심지어 내가 마시다만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이 녹은 물 자국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멍하니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야? 왜 그대로 있어?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경찰이 잠복 근무 중인가? 아니면 이 카페가 유튜버들에게 유명한 함정 수사 장소인가? 테이블로 다가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맥북은 잠금 화면 상태 그대로였고 카메라도 꺼진 채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15분 동안 방치된 1,500만 원이 공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의 커플은 서로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느라 정신이 없었고 건너편의 대학생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고 내 물건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통계적 오류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분 뒤에 숨겨둔 서브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누군가 훔쳐가려다 실패했거나 망설이는 장면이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맥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화장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텅 빈 테이블과 덩그러니 남은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1배속으로 돌렸습니다. 1분, 2분.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개 중에는 내 테이블 쪽을 힐끔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거 봐. 봤어. 저 남자. 화면 속의 한 남자가 내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내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잡았다. 네가 범인이구나. 망설이고 있네. 주변 눈치를 보는 거야. 남자의 손이 내 테이블 위로 뻗어왔습니다. 정확히는 내 맥북 충전기 선 쪽으로요. 가져가. 가져가라고. 그런데 남자는 충전기 선을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늘어져 있던 내 충전기 선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발로 툭툭 치더니 조심스럽게 테이블 다리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훔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선이 걸리적거리니까 정리해 준 겁니다. 심지어 내 물건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발끝으로 살짝 밀어 넣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도 몇 사람이 더 지나갔지만 내 물건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알바생이 빈 컵을 치우러 왔다가 내 테이블을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인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간 겁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덮고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였다면 벌써 장무라비 손에 넘어갔을 물건들입니다. 런던이었다면 소매치기범들이 팀을 짜서 접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1,500만 원이 1,500원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처벌이 너무 강력해서 겁을 먹은 건가? 도대체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길래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거지? 옆 테이블에 커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가방과 쇼핑백을 자리에 두고 카운터로 가서 리필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내 물건이 무사했던 건 특별한 운이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곳의 상식이었던 겁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나를 찍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15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12,000달러 상당의 장비를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제 충전선을 정리해주고 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결과값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카페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CCTV가 있고 직원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건 통제된 환경 변수입니다. 개방된 공간이라면 결과는 다를 겁니다. 나는 애써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카페는 안전지대일 수 있어. 하지만 밖은 다르지. 어둠이 깔리면 인간의 본성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진짜 범죄의 도시를 찾아낼 시간입니다. 카페에서의 패배를 만회해야 했습니다. 더 확실하고 더 위험한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거리를 배회해보죠. 술 취한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어둠 속의 포식자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거기서도 과연 내 지갑과 카메라가 무사할지 지켜보십시오. 이번에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옷깃을 여미며 홍대 입구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내 뒷모습은 마치 폐잔병 같았겠지만 내 눈은 다시금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울의 진짜 민낯은 밤에 드러날 테니까. 숙소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장비를 정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진검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서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전 세계 어느 대도시든 자정이 가까워지면 야수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시카고의 밤은 총성이나 사이렌 소리로 시작됩니다. 파리의 뒷골목은 취객들의 고함과 깨진 술병 조각으로 뒤덮이고요. 나는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앞에 섰습니다. 목요일 밤, 인간의 욕망이 가장 적나라하게 분출되는 시간. 카메라 렌즈를 광각으로 교체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은 포식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나는 후드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취재할 때 익힌 생존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주머니 속에 최루 스프레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거리는 불야성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낮 같았습니다. 네온사인이 너무 밝아서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었습니다. 인파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 버스킹을 구경하는 사람들, 클럽 입장을 기다리는 줄. 나는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범죄는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골목을 찾아 들어가도 막다른 길이나 위험한 구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24시간 편의점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고 가로등은 집요할 정도로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스튜디오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레이더에 포착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짧은 치마에 얇은 코트 차림이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핸드백이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빙고. 나는 숨을 죽이고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새벽 1시. 술 취한 젊은 여성. 그리고 방치된 명품 가방. 이건 범죄학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조건입니다. 이제 곧 누군가 나타날 겁니다.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범이 가방을 채가거나 불량배들이 그녀를 억지로 깨워서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하겠죠. 나는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에게 손을 대면 바로 뛰쳐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종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니까요. 내 손은 주머니 속 최루 스프레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남자 2명이 그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껄렁해 보이는 2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왔다. 놈들이다. 나는 긴장감에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남자들이 테이블 앞을 지나갔습니다. 힐끔 엎드려 있는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튀어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남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날도 추운데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겠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뭐야? 왜 그냥 가? 나는 당황했습니다. 가방이 안 보이나? 지갑이 저기 보이는데. 잠시 후 또 다른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여자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흉기인가? 그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편의점 앞인데 아가씨가 자고 있어서요. 네네. 순찰차 좀 보내주세요. 신고였습니다. 이리리에 신고를 한 겁니다.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멀찍이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보디가드처럼요. 5분도 안 되어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없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그들은 곤봉을 휘두르거나 수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죠. 여자가 웅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건네주며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비틀거리자 경찰관이 부축해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태워보냈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고 경찰차가 떠날 때까지 나는 전봇대 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범죄 현장이 아니야. 이건 구조 현장이야. 시카고였다면 그녀는 이미 응급실에 실려갔거나 지갑과 폰을 털리고 길바닥에 버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이 신고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합니다. 새벽 1시에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포식자가 없는 생태계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건가? 한참을 걷다 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고 쓰인 가게가 보였습니다. 무인 라면 가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없었고 자판기와 라면, 조리기계만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구석 테이블에 한 여학생이 혼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교복 위에 패딩을 걸친 고등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라면 하나를 뽑아 조리하고 그녀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학생인가요? 네. 그런데요. 그녀는 젓가락을 입에 문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지금 새벽 2시예요. 혼자 여기 있는 거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가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손짓발짓을 섞어 설명했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강도나 취객이나. 여기 직원도 없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서요. 여학생은 피식 웃더니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고담시티도 아니고 뭐가 위험해요. CCTV 다 있고 밖에도 사람 많은데요. 그리고 배고픈데 시간 따져가며 먹어야 해요. 그녀의 대답은 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고담시티. 그래요. 내가 살던 곳이 고담이었고 여기가 정상이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공포는 실제하지 않는 유령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은 그저 해가 없는 낮일 뿐이었죠. 아저씨는 미국에서 왔어요. 거기 총기 사고 많이 난다면서요. 거기가 더 무섭지 않나. 그녀의 역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거기가 훨씬 무섭죠. 라면을 다 먹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남아 스마트폰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강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러닝크루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연인들. 그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죠. 나는 벤치에 앉아 강 건너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쓴 기획안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거세된 도시, 안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언급조차 하지 않는 사회. 내 주머니 속에 최루 스프레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나는 스프레이를 꺼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 범죄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안심 귀가 서비스와 라면 먹는 여고생뿐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깨어 있습니다. 아니, 밤에도 안전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시카고의 밤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네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패배감이 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등 뒤를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지만 편안하게 다가왔거든요. 숙소로 돌아와 영수증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밤이 내일 닥쳐올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나라의 또 다른 시스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줄은요. 광장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열기기름 냄새, 그리고 낯선 한국어의 향연. 나는 카메라를 들고 그 활기 넘치는 지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끄는 대로 육회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요, 루카스. 한국식 탈타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윤이 붉은 생고기 위에 노른자가 올려진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살아있는 낙지가 꿈틀거리는 탕탕이도 곁들여져 있었죠. 솔직히 거부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식 탐험가가 아니라 팩트 체커니까요. 한국인의 식문화를 체험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했습니다. 의외로 맛있더군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놀랍네요. 신선합니다. 식감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딱 30분 같습니다. 시장에서 나와 청계천을 걷는데 갑자기 목구멍이 간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헛기침을 몇 번 했는데 증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도윤, 좀 이상해. 내 목소리가 변조된 것처럼 쉰 소리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나를 돌아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루카스 얼굴이 왜 그래요? 엄청 부었는데요. 거울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도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반응인데 아마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특정 양념에 반응한 모양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전조 증상 같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숨이 막혀 죽는 건가? 도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119 부를게요. 가만히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내 머릿속 계산기는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안 돼. 앰뷸런스는 안 돼. 택시 불러. 미쳤어요.
지금 숨도 못 쉬는데 무슨 택시예요. 도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3년 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15분 이동하고 받은 청구서가 $2,500였습니다. 보험 적용 전 금액이 아니라 적용 후 금액이요. 한국은 내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앰뷸런스를 탔다가는 파산입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긴 했지만 한도가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노 앰뷸런스. 제발. 내가 헐떡거리며 애원하자 도우는 한숨을 내쉬며 119 호출을 취소하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 뒷좌석에 널브러져 있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호흡을 시도했습니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시트를 적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곧 닥쳐올 의료비 청구서였습니다. 외국인 비보험 응급실 이용료. 상상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최소 $5,000는 깨지겠구나. 카드 한도가 얼마 남았더라. 이번 달 할부금도 밀려있는데 택시는 10분 만에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나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접수 데스크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내 상태를 보더니 즉시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기도 확보부터 해. 바이탈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봐. 의사가 영어로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눕혀졌고 링거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의사가 펜라이트로 내 동공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댔습니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항히스타민제 주사 놓으세요. 모든 게 일사천리였습니다. 시카고 응급실에서는 접수하고 의사를 보기까지 기본 3시간은 대기해야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복도에 방치된 환자들을 수없이 봤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도착한 지 5분도 안 되어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약물이 들어가자 거짓말처럼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꽉 막혔던 기도가 열리고 산소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살았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덮쳤습니다. 이 정도 속도와 서비스라니. VIP 코스인가? 프리미엄 응급실인가 보네. 망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붓기도 가라앉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안정을 찾으셨네요. 수액 다 맞으시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 3일치 꼬박 드세요. 의사는 친절했고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선생님, 제가 외국인이라 보험이 없는데요. 혹시 대충이라도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해서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무과 가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이 좀 있어서 평소보다 비싸긴 할 거예요. 비싸긴 할 거예요.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도윤에게 부축을 받아 1층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기분이 이런 걸까요? 나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제발 한도 초과만 뜨지 마라.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띵동. 내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루카스 벤스님, 진료비 계산 도와드릴게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급 관리료랑 주사비 약제비 포함해서 총액 나왔습니다. 비보험 적용되셨고요. 얼마입니까? 128,400원입니다. 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28만 원을 잘못 말한 건가? 아니면 1200만 원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어로요. 128,401 달러로 환산하면 약 $95 정도 되겠네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5. 시카고에서 감기 때문에 동네 의원만 가도 $150가 나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산소 마스크 쓰고 전문의 진료까지 받았는데 $100가 안 된다고. 혹시 영 하나 빼먹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외국인이라 보험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원은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비보험수가 맞아요. 한국 의료비가 원래 좀 합리적인 편이에요. 합리적이라고. 이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자선사업 수준이잖아. 나는 멍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128,40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모든 항목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루카스? 너무 비싸요. 제가 좀 보태드릴까요? 나는 영수증을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내 조국, 미국에 대한 배신감. 도윤,
나 시카고에서 3년 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응급실 갔었어. 그때 청구서가 얼마였는지 알아? $3,200였어. 보험 적용해서 $800 냈다고. 근데 여기선 보험도 없이 $95야. 이게 말이 돼.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이 비싼 거죠. 여긴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당연한 말이 왜 내 나라에서는 사치스러운 특권이 되어버린 걸까? 나는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평범한 시민들. 그들은 병원비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온다. 돈이 없어서 참다가 병을 키우지 않는다. 그 단순한 진리가 이곳에서는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영수증을 세상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녹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울컥하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팩트 체크했던 걸까요? GDP 성장률, 국방비 예산, 1인당 국민소득, 그런 거시적인 지표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이 아플 때 파산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병원 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의 12만 원짜리 영수증은 뜨거웠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지 않고 걷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채널의 댓글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검증해달라던 그 수많은 요청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허겁지겁 내리면서 카메라 가방을 떨어뜨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내일 렌즈 상태를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컨디션은 회복되었지만 멘탈은 여전히 붕괴 상태였습니다. 촬영 장비를 점검하는데 카메라 렌즈 하나가 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제 응급실로 급하게 이동할 때 택시에서 내리다 가방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24mm에서 70mm 렌즈가 박살났네.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한강 드론 촬영과 야외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메인 렌즈가 없으면 촬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배송까지 최소 3일은 걸릴 텐데 한국은 빠르다고 했으니 이틀 정도 걸릴까?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끼면 월요일이나 되어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주받은 게 분명해.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데 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렌즈가 깨졌어. 오늘 촬영 접어야 할 것 같아. 미국에서 주문하면 일주일은 걸리고 여기서 사려고 해도 배송이. 도윤이 내 말을 끊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루카스 지금 몇 시예요? 오전 9시. 왜? 지금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도착할 거려. 아니면 새벽 배송시키면 내일 아침 눈 뜨기 전에 문 앞에 있을 거고요. 무슨 소리야. 여기가 무슨 아마존 물류센터 옆이야. 오늘 시키면 오늘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윤은 내 노트북을 가져가더니 한국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자, 봐요. 로켓 배송. 오늘 도착 보장. 화면에는 초록색 글씨로 도착 예정일 오늘 오후 7시 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미국보다 쌌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지. 진짜 오늘 오는 거 맞아. 속는 셈 치고 주문해봐요. 안 오면 내가 내 렌즈 빌려줄게요. 나는 반신반의하며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이끌려 한강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렌즈가 올 때까지 다른 스케치 촬영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의 속도라는 것이 내 상상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도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수준이라는 것을요. 한강 둔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보세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빠르고 활기찼습니다. 택배입니다. 문 앞에 두면 되나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전 9시에 주문한 렌즈가 오후 3시에 도착했다고요. 6시간 만에. 시카고에서 아마존 프라임으로 주문해도 이틀은 걸리는 물건입니다. 당일 배송 옵션을 쓴다고 해도 밤늦게나 도착하는 게 고작이었죠. 그런데 여기선 점심 먹고 나니까 배송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지금 집 앞에 계신다고요. 네. 사진 찍어서 문자 보내드릴게요. 분실 우려되시면 소화전 안에 넣어드릴까요? 친절하게 묻는 기사님에게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 오피스텔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사진이었습니다. 렌즈가 들어있는 박스. 도윤이 옆에서 킥킥거렸습니다. 거봐요. 온다고 했잖아요. 이 나라 물류 시스템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주문하고 6시간 만에 와? 드론으로 날아왔나? 아니요. 그냥 트럭 타고 왔죠. 허브 터미널 거쳐서 서부 터미널로 분류되고 배송기사님이 구역 돌면서 가져다 준 거예요. 루카스 여기선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 단어가 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의 빠름은 추가 요금을 의미했습니다. 돈을 더 내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누구나 누리는 권리였습니다. 렌즈 왔으니까 촬영 계속해요. 배고픈데 뭐 좀 시켜 먹을까요? 도윤이 스마트폰 배달 앱을 켰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텐트를 치고 노는 가족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여기 주소도 없는데 배달이 돼.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건물도 없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공원 한복판이었습니다. GPS 좌표를 찍어서 알려줘야 하나? 아니면 입구까지 받으러 나가야 하나? 짜장면 어때요?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도윤은 능숙하게 메뉴를 고르고 결제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며 누웠습니다. 기다려요. 곧 올 거예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 기사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정확하게 우리 돗자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짜장면 2그릇 시키셨죠? 기사는 철가방에서 랩으로 꽁꽁 싸맨 그릇을 꺼내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단무지와 나무젓가락까지 완벽한 세트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기사는 쿨하게 떠났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야? 우리 위치 추적기라도 달아놨나? 배달존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님들은 여기 지리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거든요. CU 편의점 앞 돗자리라고 메모 남기면 다 찾아와요. 도윤이 랩을 벗기며 짜장면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소스의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홀린 듯 면발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쫄깃했습니다. 방금 주방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 넓은 공원 어디에 있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따뜻한 상태로 배달받을 수 있다. 그것도 20분 만에. 배달비는 고작 3,000원. 팁도 없다. 시카고에서 우버이츠를 시키면 배달비가 음식값만큼 나옵니다. 팁까지 줘야 하죠. 게다가 식어서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햄버거 패티가 차갑게 식어 치즈가 굳어있는 꼴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짜장면 면발이 불지도 않았습니다. 루카스 이거 먹고 힘내서 촬영해요. 도윤이 탕수육을 내 쪽에 밀어줬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속에 육즙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강이라는 강변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도 없는 허허벌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짜장면이라는 걸 시켰더니 20분 만에 오토바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음식은 뜨거웠고 배달비는 3달러도 안 됩니다. 팁은 0달러고요. 카메라를 끄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편리함. 그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시간의 압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이라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오로지 삶을 즐기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택배가 6시간 만에 오고 배달 음식이 공원 한복판으로 날아오는 나라. 내가 낭비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택배를 기다리며 초조해했던 시간, 식은 피자를 데우며 짜증냈던 시간, 병원에서 하염없이 대기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여기서는 내 시간으로 온전히 존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 다리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무지개 분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었고 시스템은 그들에게 시간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박스를 뜯자 뽁뽁이에 쌓인 새 렌즈가 나왔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유리알. 나는 그 렌즈를 카메라에 마운트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찍었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더 이상 차가운 콘크리트 숲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서울폭로라는 폴더를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대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내가 틀렸다. 이제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패배를, 그리고 이 도시의 승리를.
내 오만함을 내려놓고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내 솔직한 심정을 고백할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하나를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폴더명은 서울폭로 프로젝트. 안에는 내가 서울에 오기 전 수집했던 각종 부정적인 기사들과 편견으로 가득 찬 기획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딜리트 키를 눌러 휴지통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걸로 과거의 루카스 벤스는 죽었습니다. 삼각대를 세우고 조명을 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내 뒤를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을 뽑느라 고민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되니까요.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더 벤스 버딕트 I was wrong. 한국어로 하면 벤스의 판결 내가 틀렸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채팅창에는 벌써부터 조롱 섞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갔다가 욕먹을까봐 사과 방송하는 거냐? 돈 얼마나 받았냐? 그냥 미국으로 돌아와라.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3주간 서울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채팅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물음표가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서울이 거품으로 가득 찬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뽕이라는 마케팅에 속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믿었죠. 제 데이터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한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건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영수증 한 장을 들어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급성 알레르기로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문의의 진료와 주사, 그리고 링거까지 맞았습니다. 보험 적용도 안 된 외국인인 제가 낸 돈은 고작 $95였습니다. 시카고였다면 저는 아마 $3,000의 빚을 졌을 겁니다. 영수증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깨끗한 맥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카페 테이블 위에 15분간 방치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누가 훔쳐가는지 지켜봤죠.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지나가며 제 충전선을 정리해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총으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돈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사는 게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포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아플 때 파산할까봐 걱정하는 삶이 어떻게 자유입니까? 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팩트 체커로서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새벽 3시에 이어폰을 꽂고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카페에서 화장실을 갈 때 가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존엄성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전 처음으로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채팅창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울지 마. 인정해줘서 고마워. 한국인으로서 뿌듯하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제가 틀렸습니다. 서울은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제가 꿈꾸던 시스템이 구현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이곳도 천국은 아닙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사람들은 바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는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보이지 않는 자본이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렌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편협한 시각으로 상처받았을 한국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제 채널은 팩트를 체크하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가고 있었고 구독자는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폭로 영상으로 어그로를 끌려던 때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뻔한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친구 에단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니 갑자기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3주 전까지 매일 보던 친구인데 말이죠. 여보세요. 헤이, 루카스. 방금 라이브 봤어. 너 괜찮냐? 에단의 목소리 뒤로 웅웅거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카고에 익숙한 소음이었습니다. 나 괜찮아. 아니, 어느 때보다 좋아. 너 혹시 거기서 세뇌당한 거 아니지? 무슨 종교 단체 같은데 잡혀 있는 거 아냐? 네가 울면서 사과 방송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에단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창밖의 평온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뇌당한 게 아니야, 에단. 난 이제야 깨어난 거야. 우물밖을 본 개구리가 된 기분이라고. 뭐라는 거야? 그래서 언제 오는데? 다음 주에 풋볼 경기 있는 거 알지? 티켓 끊어놨어.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시 그 긴장감 속으로 총기 소유가 자유인 그 불안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3,000짜리 청구서가 기다리는 곳으로. 에단, 미안한데 티켓 취소해. 뭐? 무슨 소리야? 안 온다고. 응, 당분간은 안 갈 거야. 아니, 못 가겠어. 야, 루카스. 너 거기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비자도 며칠 안 남았잖아. 연장할 거야. 방법이 있겠지. 여기서 더 보고 싶은 게 많아졌어. 서울 말고 다른 도시들도 가볼 거고 사계절도 겪어보고 싶어. 무엇보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찌푸린 미간이 펴져 있었고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내가 꽤 마음에 들거든. 에다는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어진 전화기 너머의 정적. 시카고의 사이렌 소리가 사라지자 서울의 고요한 밤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비 시민이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냥 2호선 순환선을 타고 서울을 한 바퀴 돌고 싶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열차 앞맞은편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깔깔거리고 있었고 옆자리에는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졸고 계셨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꽉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려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철교를 지나는 순간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거렸습니다. 방송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당산역입니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을 경계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오후. 나는 비로소 이 도시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습니다. 나의 패배가 나의 승리보다 더 달콤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나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웰컴 투 서울 루카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응급실 치료비 $95, 1,000만 원어치 장비를 15분간 방치해도 손대는 사람 없는 카페, 새벽 3시에 혼자 라면 먹는 여고생이 뭐가 무서워요라고 되묻는 나라. 시카고에서 10년간 팩트만 믿던 기자는 결국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타인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단하다 말해주지 않을 때 묵묵히 새벽 배송을 돌리고 조용히 화장실을 닫고 취객을 집까지 태워다 준 사람들. 그 보이지 않는 신뢰가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신뢰 2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